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기업 갈아먹기 시리즈가 또 네.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어떤 기업인가요? 1등 플랫폼 업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는 네. 시총이 또 무려 5위. 그렇죠. 무려 어마어마한 60조에 육박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입니다. 공룡.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룡이 몸집이 점점 계속 커지고 있고 그렇죠.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메일 주소를 만든 게 다음이거든요. 한메일.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들 네이버를 쓰길래 저도 네이버로 옮겼어요. 왜 이렇게까지 네이버가 이렇게 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좀 낱낱이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네이버의 좀 변천사 설명해 네. 주시죠. 일단 창업자 이혜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다 86학번이세요. 컴퓨터 전공했습니다. 92년도에 삼성 SDS로 입사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삼성 계열사 사장 출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창업의 뜻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일을 하다가 보니 일단 삼성 SDS에서 네. 한글 무료 검색 서비스를 제안했어요. 막 인터넷 시대가 본인이? 네네 오고 이야. 있으니까. 그런데 네. 거절당했습니다. 왜요? 돈이 되겠냐? 꼰대들 때문에. 그렇죠. 와, 그래서 네. 그래요? 굉장히 속상했겠죠. 네.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이제 벤처 열풍이 오면서 삼성에서도 네. 벤처 육성한다 그래서 삼성 사내 벤처 1호가 됩니다. 오. 그래서 항해하다의 내비게이트와 사람의 합성어 네이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99년 이제 독립했고요. 네. 이제 창업자들 퇴직금을 끌어모아가지고 자본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워낙 그때 IT 붐이 좋아가지고요. 100억을 펀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벤처 거품이 꺼졌어요. 네. 그러면서 힘들어졌습니다. 오.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검색 서비스에 대한 이게 또 확신이 떨어지면서 네. 그때 창업자도 젊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어발식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메일도 하고요. 오. 클럽도 하고 네. 커뮤니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점점 검색의 강점이 약해지는 거죠. 네. 때마침 또 그때 엠파스라는 검색 엔진이 엠파스 등장하면서 맞다. 엠파스 네, 유명했는데. 그렇죠. 엠파스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위기에 처합니다. 아. 그때 엠파스 검색 엔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때 이제 엠파스가 문장까지 검색이 되면서 와 이게 엄청난 검색 엔지니어였는데 이 기술을 핵심 엔지니어가 이때 이준호 현 NHN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엠파스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네. 이제 네이버는 굉장히 힘들어졌는데요. 이때 이제 또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준호 의장이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필요했는데 네. 엠파스한테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네. 노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틈을 파고 들어가서 이혜진 의장이 당시 자기도 회사 돈이 없는데 40억을 펀딩을 해줬습니다. 이준호 의장. 야. 그러니까 이제 이준호 의장이 네이버로 이제 영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진짜 기회를 잘 잡았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고요. 그 한 게임하고 손잡고 이제 합병을 합니다. 네. 한 게임의 창업자는 김범수 대표죠. 네. 지금 카카오 오. 의장. 그리고 이제 게임 유료화에 성공을 합니다. 네. 포털의 한 70%까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이게 이제 검색이라는 거는 독점 사업자가 되면 거기 돈을 막 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검색하면 제일 위에 누가 뜨느냐에 네. 따라서 이걸 많은 돈을 지불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입찰 방식이에요. 맞아요. 경쟁 입찰. 그러니까 많은 돈을 낼수록 광고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한 게임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네. 소외감을 느낀 거죠. 우리가 옛날에 돈 벌고 했는데 이제 자꾸 검색하는 애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런 와중에 2006년에 이제 첫눈이라는 검색 엔진 회사를 350억에 인수를 합니다. 첫눈? 네, 첫눈은 첫눈. 처음 들어보네요. 잘 모르죠. 네. 그런데 이 첫눈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현 네오위즈 장병규 공동 창업자. 지금은 현 크래프톤 의장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네. 그리고 남세동 보이저 X 대표. 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인턴 시절에 세이클럽을 만들었어요. 재미로. 그런 분이에요. 거물들이네. 네. 그리고 네. 이람현 TBT 대표. 이분은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기획하신 분이에요. 신중호 현 라인 대표. 다 첫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사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네. 예진 대표가 되게 인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중요하죠. 네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네. 좀 가져온 것 같아요. 와. 인수를 한 것 같아요. 첫눈이라는 우리 검색 엔진은 다 까먹었지만 쟁쟁하신 분들을 다 데리고 일을 하신 거죠. 첫눈 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을까요? 그렇죠. 대체? 네. 그래서 이제 네. 2008년에 매출 1조를 돌파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계속 한 게임하고 검색 쪽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한 게임 출신들이 많이 나갔고 네. 2007년에는 김범수 한 게임 창업자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잘 나가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 시대에 대응이 늦었어요.
PC 쪽에서 워낙 네. 검색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대를 좀 강구한 거죠. 그래서 모바일 전환이 좀 늦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결국 사람이 자산이라고 하죠. 네. 라인으로 이제 일본을 뚫고요. 음. 동남아에서도 성공을 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커머스 이런 쪽에서도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냅니다. 라인이 예진 의장이 제일 지분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중원 대표가 더 많아요. 왜요? 그만큼 예진 의장은 네. 이런 이제 인재에 대한 확실한 이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팍팍 그냥 그렇죠. 물심양면으로 다 밀어주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네이버 웹툰 대표가 네. 김중구 대표거든요. 네. 이분이 정말 셀러리맨 신화예요. 네이버 웹툰을 보면 이 네. 작가들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감성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지 못하고 네네네. 부분이 있는데 김중구 대표가 사원이었어요. 사원이었는데 막 웹툰 작가가 갑자기 막 실현당해서 어디 잠적해버리고 막 지방에 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가서 달래가지고 잘 데려와서 다시 만화 그리게 하고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월급 털어가지고 막 술 사주면서 되게 인간적인 매력이 그렇죠.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웹툰 작가들이 이 사람 때문에 네이버 웹툰을 안 떠나고 계속 작품을 하는 경우도 많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네. 바로 부장 승진시켰습니다. 야, 초고속 빡.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사장 승진시켰습니다. 파격 승진이죠. 네. 인사 행보네요. 그렇죠. 인재에 대한 확실한 보상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인재들이 지금의 네이버를 만든 맞습니다. 거잖아요. 와. 사실 예전에 검색 엔진들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대충 기억나는 게 뭐 라이코스? 그렇죠. 기억나세요? 뭐 이런 네. 것들도 있었고 야후 맞아 그렇죠. 야후도 있었고 야후도 네, 있었고 그렇죠. 사실 저는 네이버를 사용하기 전에 이런 검색 엔진들 이런 플랫폼들을 썼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지금 네이버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나머지 플랫폼들 다 없어졌죠?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전에 다음 처음 이메일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저도 처음에 다음 한메일 만들었죠. 한메일. 근데 한메일이 삽질을 합니다. 다음이. 어떤 뭐요? 삽질을 하는 줄 아세요? 아, 유료화? 맞아요. 메일을 유료화를 해버린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겠어요? 안 쓰죠. 안 쓰죠. 응. 그렇죠. 다른 데 공짜인데. 아, 이게 이제 제일 큰 삽질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준호 의장을 영입한 게 제일 컸고요. 엠파스에서 이제 영입해서 이제 이 기술 검색 엔진이 계속 좋아진 게 컸고 그 당시만 해도 이 네. 검색이라는 게 검색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한글 기반의 데이터가 별로 없었어요. 온라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 온라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겠죠. 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뭐예요, 사람?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네이버 지식인. 그렇죠. 계속 사람한테 이제 누가 질문을 올리면 여기 답글을 달게 하는 거예요. 달면 네. 이 사람에게 내공과 등급을 줘서 계속 뭔가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거죠. 그죠? 자발적으로 뭔가 계속 데이터를 올리게. 근데 그 내공 받으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유인이 뭐지? 그때는 사람들이 나이버였어요. 네? 돈을 안 줘도 열심히 써줬습니다. 네. 아, 신기해서? 그렇죠.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기분? 그렇죠. 그런 건가? 그런 것도 아. 있고 이제 네이버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네이버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스펀지라는 저 예능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뭐는 스펀지에서 네모다. 그죠. 그 PPL을 했어요. 아, 그래서 초록 박스가 그렇죠. 그때부터 되게 그렇죠. 많이 알려졌구나. 그래서 광고도 그때 빡 때리면서 이게 오. 초록색 모자 쓰고 너무 딱, 잘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1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했던 게 구글이랑도 또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글에서 검색한 거랑 네이버랑 검색한 거랑 이게 결과들이 다르게 나온다던데 그렇죠. 왜 이게 다를까요? 구글은 어떻게 보면 개방형이에요. 어떤 만약 검색을 하면 전 세계 이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 이렇게 해서 취사 선택해서 골라줘요. 네. 거기서 제일 좋은 어떤 적합한 데이터를 골라주는 게 어떤 구글의 아이덴티티고 네. 네이버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기 데이터에서만 줍니다. 결과값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을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정제된 어떤 그 데이터를 결과값으로 주는 거고요. 아. 구글은 여기에 관련성 있는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 네. 뭐 논문이나 리포트 이런 것들도 훨씬 구글이 많이 걸려요. 또 논란이 됐던 게 네이버는 이거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말이 또 있어가지고 그렇죠. 상위로 올리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점 사업자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 검색어, 인기 검색어 이런 것들이 순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거든요. 맞아요. 너무 그렇죠. 커요. 특히나 정치적인 이슈나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어떤 데이터
알고리즘 값이 아니라 그냥 조작을 좀 하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렸죠. 아니 이게 정말 좀 약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그 신방과 처음에 딱 들어가면 신문 방송학 개론 배우거든요. 네네. 거기서 나오는 이론이 있어요.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수의 생각이라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계속 입을 다물게 되거든요. 네. 내 생각도 동화되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나중엔 동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론이라는 걸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네이버의 그런 행태들은 문제가 있죠. 네. 와, 네이버가 지금 아주 슈퍼 공룡이 됐습니다. 그렇죠. 점점점 몸집이 커지고 있어서 사업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네이버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일단은 대부분은 검색 광고 쪽이에요. 네. 이 네이버가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5.3조, 그러니까 5조 3천억 매출이고요. 5조 3천억. 네.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입니다. 네. 뭐 생각보다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죠. 네.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검색 쪽, 서치 플랫폼 쪽이 2.8조, 2조 8천억 정도 되고요. 네. 커머스 쪽이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핀테크 쪽이 6,774억, 콘텐츠 쪽이 4,600억, 그리고 클라우드 쪽이 2,700억 정도 됩니다. 이 비율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네.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캐시카우. 네. 지금 뭔가 회사가 계속 현금을 벌어들이는 거는 일단 검색. 커머스 쪽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향후 이제 미래는 피테크, 콘텐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핵심, 이 네이버의 핵심 사업이다 이게 라고 보시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네이버의 핵심은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요? 네. 디지털로 바꿔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면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다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죠. 맞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처음에 계좌 튼 거 기억나세요? 네네. 그렇죠. 은행 가가지고. 그렇죠. 신분증 내고 도장 가지고 와서 계좌 텄죠. 네. 그럼 지금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핸드폰으로? 그렇죠.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앱을 받고 공인인증서 깔았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네. 경험의 차이예요. 이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죠. 네. 그 말인즉슨 이제 은행들은 힘들어지고 온라인 인터넷 뱅킹이 더 활성화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그런 거죠. 예전에는 장 보러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바구니 들고 와서 장을 보고 왔죠. 담아서 결제하고 패킹해서 차에 싣고 그렇죠. 잘하시네요. 요즘에는 어떻겠어요? 어플로 딱딱딱딱. 그렇죠. 어플로 해서 장보기 하면 당일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배달도 다 되죠. 예전에 오프라인에 있던 영역들이 네. 점점 더 디지털화돼서 온라인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네. 이게 뭔가 버벅거린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안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버벅거림이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플랫폼 회사들이 매끈하게 뭔가 중간에 서비스들을 잘 이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매끈해요. 그렇죠. 버벅임을 못 느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고도화되고 발전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수많은 어떤 이런 네.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상거래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온라인화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랫폼, 네. 네이버의 미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린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아날로그적인 경험을 거의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그 친구들은. 내가 마지막 세대일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이로 이렇게 쭉쭉 꺾고 이거 제가 진짜 대학원 과제로 했었던 부분인데 라이브 커머스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는 그립이라는 어플이 스타트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네이버가 거의 대부분의 그 매출을 다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좀 혼자 독점했어요, 네이버가. 전문가가 됐어요. 전문가가 됐어. 우리 성현이나 이 나오잖아. 상황이 안타까워서 스타트업이 살아남지 못하는 생태계가 되지 그렇죠. 않았나.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 이제 결국 그거죠. 이게 기존의 홈쇼핑이라는 거는 네. 포인트 투 매스잖아요. 하나의 방송국에서 다수한테 그냥 일방향으로 송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커머스가 일어나는 건데 네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좀 더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쌍방향이고 포인트 투 포인트로 가능한 거죠. 네. 1대1로도 이제 이게 되는 거고 이게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맞아요. 그렇죠. 중국의 왕홍이라고 그러죠. 왕홍. 한 사람이 많이 팔 때는 한 사람이 1년에 1조씩 팔아요. 맞아요. 그렇죠. 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인플루언서 네.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초창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좀 뒤처진 거죠. 그러면 그거를 매끈하게 이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 뭐냐?
그게 네이버가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매끈해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해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들이 들어오기는 힘든 시장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결국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되게 매끈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가 풀필먼트라는 풀필먼트요? 예, 풀필먼트라는 그런 거죠. 이게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물건을 내가 배송해서 판매하는 거. 기존에 이제 우리 그 오프라인에 있던 이제 자영업자들이 하시는 거죠. 2PL은 뭐냐면요.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물건을 택배 회사가 배송하는 거예요. 그럼 3PL이라는 건 뭐냐면요. 택배 회사가 재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주문만 하면 넣어서 알아서 배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케팅만 하면 돼요. 요즘에 또 동대문 같은 데 가면 매장에 재고가 없어요. 그냥 카메라하고 스튜디오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팔면 주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싸요? 그렇죠. 그거를 쿠팡이 하는 거죠. 쿠팡이 600만 개 정도의 재고를 자기네 물류창고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팔아주면 여기서 그냥 배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한 사람은 자기는 마케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필먼트라는 게 뭐냐면 3PL에서 더 나가서 반품까지 해주는 거예요. 반품. 그러면 이제 내가 마케팅만 하고 다 인프라 업체가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반품 수거까지 다 해주는 거. 이게 이제 풀필먼트인데요. 그래서 쿠팡이 나스닥 상장하면서 어떤 1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쿠팡은 이걸 다 내재화하고 있죠. 자기들이 쿠팡맨들 고용해가지고, 그죠? 새벽 배송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죠. 네이버는 그 인프라가 없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랑요? 이마트, 신세계, CJ 대한통운하고 이런 식으로 지분 교환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CJ 대한통운하고 3천억 정도의 지분 교환을 했고요. 신세계 그룹하고 2,500억 정도의 지분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마이크로 풀필먼트라 그러죠. 이런 스타트업들하고 다 계약을 해서 쿠팡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다 연합군들을 형성해서 쿠팡하고 비슷한 매끄러운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어. 그게 이제 네이버에도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니까 그 아까 이야기했던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도 해도 매끈하게 그죠? 되는 거예요. 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은 시장을 평정하면 대빵이 제일 많이 먹어요. 돈을 다 벌어요. 일단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는 한 세계 5위 수준이에요. 굉장히 세계 5위요? 예, 경제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온라인화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소매 유통 시장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이런 온라인화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냐면요. 네이버가 한 17.4% 됩니다. 그리고 쿠팡이 12.4%. 웃기죠? 쿠팡은 12.4%인데 100조 원의 가치를 받고 네이버는 더 큰데? 그죠? 17.4%인데 그 이 쇼핑의 가치를 몇십조 못 받는 거죠. 그게 이제 풀필먼트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 풀필먼트를 연합군을 통해서 쿠팡 수준으로 구축을 하면 어떻게 밸류를 받아야겠어요? 더 많이. 그렇죠.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는 그러면 쿠팡을 넘어서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 우리가 아주 매끄러운 서비스를 구현한다 그러면 쿠팡의 가치를 넘어설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이 미국에 상장됐으니까 이 상장 프리미엄을 빼야 되는 거지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온라인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마켓하고 옥션이 한 11.2%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네이버는 한 3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규모의 경제도 되고 굉장히 더 파워풀해지는 거죠. 이 상거래하면 또 결제 서비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도 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금융권에서 네이버페이랑 또 같이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그런 또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네이버는 은행이 없어요. 그렇죠. 카카오뱅크가 없죠. 네이버뱅크 없죠.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페이만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지금 뭐 매기 효과라 그래서 카카오뱅크 때문에 시중은행들 죽을 판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고정비가 이런 큰 시중은행들은 연간 뭐 1조씩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카카오는 한 230억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다 무인화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매기 효과라 해서 너무 힘든데 그걸 또 카카오 손잡고 뭔가 자기들의 데이터를 주기는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카카오에 대항할 수 있는 테크 업체는 네이버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방금 풀필먼트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네이버가 수평적인 어떤 협업 모델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심되겠죠. 기존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네이버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이버도 금융권이랑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데이터 중에 제일 좋은 게요. 금융 빅데이터예요. 금융 빅데이터.
금융 빅데이터는 네. 사실은 기업들은 돈 주고 사고 싶어요. 소비 패턴이랑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데이터들 일단은 그 사람이 정확하게 자산이 얼마인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돈이 얼마 있고 이 사람이 어디에 많이 네. 쓰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많이 쓴다라는 것 사실은 그런 빅데이터는 네. 돈 주고도 사고 싶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네. 개인정보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이런 데이터까지 흡수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정말 너무 초거대해지지 않을까. 일단 플랫폼 회사들은요. 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AI가 고도화됩니다. 그렇죠. AI가 고도화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대체 어디까지 커지려고. 기업은 그런데 네. 거기서 성장이 꺾이면 네. 하락해요. 망해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이 그렇게 그렇죠. 섭지를 했듯이. 그렇죠. 영원히 성장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기업이에요. 영원히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을 거인병에서 걸려서 사는 거죠. 네이버가 공동인증서 또 네. 공동인증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공인인증서가 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동인증서가 됐는데 이렇게 네이버가 공동인증서 분야에 적극적인 이유는 또 뭘까요? 결국 빅데이터죠. 이것도 빅데이터. 네, 그렇죠. 결국은 다 이 플랫폼 회사들이 네. 가장 관심이 많은 건 뭐예요? 다 빅데이터예요. 우리 그 사람, 특히나 소비자, 네. 사용자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 싶어요. 플랫폼 회사들.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그 빅브라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빅브라더가 되면 그런 거죠. 그 사람의 금융정보, 네. 어떤 거래 계좌, 잔액, 거래 내역, 뭐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심지어 이제 건강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까지 다 결합하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광고, 판매, 마케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들은 소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고 네. 그걸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게 꼭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타겟팅이 되면 네. 기업들은 광고비를 아끼지 않죠. 네이버가 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이전에 사실 잠깐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네. 쿠팡도 이런 멤버십 서비스가 있고 네이버도 이 멤버십 서비스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발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리텐션이에요. 내가 어떤 플랫폼을 한번 가서 이제 거래 행위를 하고 나서 계속 재방문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매달 월정액을 내고 있으면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내가 그 리텐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처음에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여러 군데 비교해서 가격 비교해서 네. 사겠죠. 그러다가 쿠팡에서 샀는데 당일 배송되고 너무 좋은 괜찮아. 거예요. 그러면 가입하죠. 그 다음에는 가격 비교 안 해요. 그냥 다음날 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일 배송에 맞들이면 거기에 계속 익숙해지는 거고 사람이라는 거는 그 한 번 그 경로에 익숙해지면 네.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내가 여기서 불쾌한 경험이 있지 않으면 계속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지 않기 하기 위해서 동영상 서비스도 공짜로 주고 뭐도 주고 계속 이거 한 달에 1,900원만 내면 마음껏 봐 그냥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발적인 돈을 내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는 그 플랫폼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저도 결제를 일단 어쨌든 했으니까 다른 데서 굳이 안 사고 거기에서 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가입하는 곳에서. 플랫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네. 네이버가 검색 광고 70%를 차지하게 되니까 쇼핑몰 업체들이 되게 반발을 했을 거예요.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면 네이버한테 그냥 2% 줘야 돼요. 거래 금액에. 2% 줘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 그냥 네이버 안 통하고 들어오면 2% 쿠폰 줄게. 라고 해서 네. 네이버하고 막 분쟁이 생겨가지고 네이버에서 쇼핑 DB를 다 빼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쿠팡도 뺐고 네. 11번가 인터파크 등이 다 뺐어요. 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매출이 20%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일단은 그 경로 의존성이 익숙한 거예요. 네이버로 검색해서 거기서 쇼핑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직접 안 들어가고 계속 네. 네이버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쿠팡이 빠졌는지 11번가가 빠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들어갔어요. 여기서. 2%를 주더라도 들어가 있는 게 훨씬 그렇죠. 이득인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됐네요. 이 독점 사업자가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다. 네이버가 또 엔터 사업 쪽에도 네. 관심을 많이 보여요. SMCNC를 뭐 인수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뭐 어떻게 이제 워낙 또 네이버가 이런 쪽으로 이제 지분 교환 많이 했잖아요. 네네. 나온 이야기인데 BTS 네. 소속사 하이브하고 이런 그 위버스 지분 조인트 벤처 한 사례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엔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해요. YG하고도 이렇게 이제 지분 교환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 콘텐츠 산업 쪽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직 계열화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한류스타와 K 콘텐츠 시너지 효과를 이제 낼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에서. 향후 이제 메타버스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지분 투자의 니즈는 있는데 뭐 이게 딜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움직임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네이버가 또 티빙, 네. 티빙도 인수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은 이제 네이버는 웹툰 쪽에서 보면 세계 1위 플랫폼. 세계 1위예요? 네,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카카오고요. 오, 1위가 우리나라가 1, 2위를 다 먹고 있네요. 그렇죠. 그만큼 네. 이제 이 파워풀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1020 세대들은 최근에 유튜브 사용 시청 시간의 한 80%가 왔어요. 웹툰. 네. 만약에 유튜브를 1시간 보면 네. 이제 한 50분은 이제는 웹툰 보는데 소비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점점 이 플랫폼의 경쟁력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세대들이.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어떤 젊은 친구들이 네. 웹툰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플랫폼은 더 밸류를 줘야 된다고 했죠. 이게 기다리면 공짜예요. 웹툰은. 그렇죠. 3회까지 공짜고 네. 일주일 기다리면 그 다음에 하나 볼 수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못 기다리고 자꾸 쿠키 사서 지른단 말이에요. 그쵸, 어디 그럼- 기다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플랫폼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 예전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네. 카카오톡 별거 아니라고 그랬었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뭐 메시지 공짜로 보내는 게 이게 무슨 경쟁력이냐 그랬지만 결국 이 메신저 시장을 다 장악하니까 이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불과 그렇죠. 몇년 사이에. 그러면 이제 이 웹툰을 만약에 다 장악했어요. 네. 그죠? 웹툰을 가지고 이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풀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만화만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소설도 보게 해줄게. 그래서 북미 와패드를 인수했고요. 네. 이제 영상도 보게 해줄게. 오.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대 플랫폼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사람들이 모이니까 맞아요. 다른 거를 해도 다 잘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네요. 플랫폼은 별거 없어요. 결국은 수요 공급자를 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서 어떤 거를 갖다 붙여도 돈이 돼요. 다 되는. 네. 우리나라는 이 메신저로 카카오를 많이 쓰는데 음. 다른 많은 나라들이 네이버의 라인을 또 쓰잖아요. 그렇죠. 되게 신기한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미국 우리가 아는 그 글로벌 플랫폼 업체 있죠. 빵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페이스북, 아마존,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네. 구글 안 쓰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요. 네. 특이하게 한중일만 안 써요. 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중국은 일단 닫아버렸어요. 아, 글로벌 중국은 플랫폼을 일단, 네, 막아버렸어요. 중국은 뭐, 네. 그래서 아무도 안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자국의 뭐 텐센트라든지 뭐 알리바바 이런 자국 플랫폼을 키운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이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는데요. 네.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일본은 어떤 줄 아세요? 라인 때문에. 라인은 한국 네이버가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 일본에서 론칭한 서비스인데요. 네. 라인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왜 일본은 라인을 써요? 동남아도 그렇고. 네이버가 네. 그 모바일 시대에 전환이 늦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늦었지만 일본은 훨씬 더 느린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는 이제 카카오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고 네. 아 일본 나가자라고 해서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동남아에 나갔는데 네. 라인이 또 성공한 거죠. 어느 정도.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한국 거를 일본이 한국 플랫폼을 그렇게 많이 근데 쓰고 일본 사람들이요. 네. 대부분이 한국 기업 메신저인지 잘 몰라요. 아 몰라요? 네. 동남아도 그래요. 동남아도 이게 라인이 한국 건지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요. 네. 네,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도 있고 옛날에 우리 현대차 현다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다 일본 차인 줄 알고 샀어요. 외국 사람들.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가면 진짜 그렇게 네이버랑 카카오가 살아남는 그렇죠. 특이한 거죠. 외국적인 요소가 있는 걸까요? 어쨌든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이 너무 빠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해외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아기자기한 맛이 없어요. 굉장히 보면 하얀 화면에 그냥 사진 되게 톡 사무적이죠. 그렇죠. 딱딱해, 그런데 딱딱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터치를 해야 귀여워, 산단 말이에요. 귀여워. 소비자들이 까다로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까다롭고 그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이 그런 쪽을 잘 못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또 네이버가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근데 암호화폐긴 한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 이거를 또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네. 또 뭔가요? 일단은 이제 암호화폐는요.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은 다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다음 제네레이션의 어떤 플랫폼은 네. 메타버스거든요. 아, 초월 세계죠. 네. 맞아요. 메타버스 우리 그 가상의 세계에서 네. 뭔가를 재화를 교환하고 거래를 하면
뭘로 지불하겠습니까? 가상화폐. 가상화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가상화폐를 뭔가 교환해주기 위해서 거래소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고 드나모를 인수한 거고요. 네이버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수직 계열화하려고 할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은 향후 메타버스 시장 전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뭐 K-팝 뭐 팬덤으로 보면 네. 전 세계에 다양한 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체코 돈 뭐 어떻게 바꿔줄 거예요? 다 달러로 바꿔줄 거예요. 달러로 해서 그러면 다시 그 또 거래 비용은 어떻게 효율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냥 코인을 사게 하는 게 낫죠. 그러면 네이버도 자체 코인을 만들거나 뭐 그렇게 그럴 안 가능성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앙은행 발행 그렇죠. 이거에 더 그러니까 이제 집중하나요? 그런 거죠. 이게 중앙은행 방식이라는 거는 네. 이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두냐 아니면 아. 기존 암호화폐는 분산 원장이잖아요. 네네. 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 트랜잭션을 뿌려서 하느냐 다른데 분산 원장이 제일 좋긴 해요. 제일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요. 전기를 너무 많이 써요. 트랜잭션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어딘가에서 프로세싱 어떤 컴퓨팅 자원을 누가 줘야 되고 네. 그 컴퓨팅 자원을 주기 위해서 많은 전기를 돌려야 되죠. 요즘 ESG 트렌드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네. 점점 더 이런 것들을 라이트하게 가져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네이버는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영상이 길어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또 수혜주들 꼽아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직접적으로 하이브, 그러니까 하이브요? 위버스 같이 하고 있죠. 이제 BTS 소속사죠. 빅히트 엔터에서 바꿨습니다. 하이브라고. 네.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 이제 신선 배송 이런 쪽으로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쿠팡처럼 당일 배송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마이크로 풀필먼트 그리고 CJ 대한통운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는 이제 미디어 엔터 게임 같은 데 쪽에서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들은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 보시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하고, 직접 해요? 네, 자기가 적응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지분 교환으로 해서 바인딩 시켜놓고. 그러고 보니 뭐 반도체나 다른 그런 제조나 그런 쪽은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IT 쪽은 직접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점점 더 공룡이 돼가고 있는 그렇죠. 거죠. 점점 더 공룡이 되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상거래 시장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이게 올해 전자 상거래 침투율이 네. 우리나라 침투율이 전체 거래가 100이라 그러면 한 39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이제는 오프라인이 60일밖에 안 남고 39가 온라인에서 일어난다는 와. 건데 그러면 기존에 수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다 다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깝다. 그게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어떤 문제점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내 친구의 주식을 소개합니다. 내 친주소. 오늘은요. 최근에 장이 또 다시 살아나서 그렇죠. 활기가 생겨서 수익으로 친구가 많이 이제 전환이 됐대요. 그래서 수익률이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원익 QNC를 추가를 했어요. 보트에다가. 그리고 또 원익 QNC도 수익률이 잘 나왔어요. 앞으로 쭉 계속 추적하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네. 안 끝납니다. 점점 늘어나요. 그렇죠. 네. 매달 여윳돈 네. 생길 때마다 사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네. 또 수익 잘 나면 빼고 하려고 했는데 뺄 게 또 없고요.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 주식을 팔 때는요. 누적해요? 이거는 네. 뭐 수익이 났다고 파는 것도 아니고 네. 손실이 났다고 파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손실은 감내하지 못할 어떤 수익 그 마이너스가 나면 파는 건 맞는데요. 이 회사의 방향성이 꺾였을 때 파는 거예요. 주식을.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투자 아이디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그런보다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네. 꺾인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원익 QNC는 일단 꺾일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반도체 라인 투자를 더 많이 할 거고요. 라인이 돌아갈수록 이 쿼츠라는 소재는 앞으로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꺾이는 게 네, 하나도 없다. 저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계속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돈만 더 네. 부어야 되는 지금 시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의 참고하십시오. 의견을 참고하시고요.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올게요. 안녕.